직장에 다니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아이가 10살인데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해요. 제가 직장에 다니는데 퇴근 전에 영어학원에 가서 50분 수업만 듣고 오면 되는데 전화하면 나간다고 하면서 길에서 오락을 하거나 집에서 책을 읽다가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엄마 말을 너무 쉽게 듣는 건지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건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도 문제고요. 지금 정신과 상담을 예약해놨는데 괜히 아이 마음이 다치진 않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답답한 심정으로 회사는 가야겠고 아이는 엄마가 옆에 없어서 쓸쓸해서 그런 것 같고 요즘 너무 마음이 상해서 속상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제 10살이면 3학년이네요. 3학년이고 지금 엄마가 걱정하시는 건 엄마가 직장에 갔을 때 영어 학원에 가서 50분 수업만 듣고 오면 되는데 전화하면은 너 수업 영어 학원 가야지 하면은 알았어 하면서 길에서 오락을 하거나 집에서 책을 읽다가 시간을 놓쳐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냥 제가 마음대로 상상을 한다면 아마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다는 건 엄마가 직장에 있을 때 아이는 학교 갔다 집에 와서 뭐 간식을 먹든지 좀 쉬다가 뭐 예를 들면 10살이면 한 2시? 2시쯤 3시쯤 온다면은 이제 집에 와서 뭐 책을 보든지 쉬든지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6시에 온다면 5시에 가서 수업을 듣고 오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시에 집에 와서 뭐 예를 들면 애들을 데리고 집에 왔다가 5시에 어딜 나가야 돼. 자, 그거를 챙기는 게 어느 정도로 수월할까요? 그거를 지킬 때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무슨 요리를 한다거나 그럴 때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이라는 건 그 작업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작업 기억이라는 건 내가 그걸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심리치료도 하고 심리평가도 합니다. 심리평가에서 작업 기억을 측정하는 검사가 어떤 거냐면요. 처음에 환자분이 오시면은 시계를 풀러서 저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실 때 꼭 시계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작업 기억 과제예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받고 뭐 한두 시간 정도 한 다음에 갈 때 시계를 달라고 하면 이제 드립니다. 그럼 이제 작업 기억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가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못해서 그 검사는 그만뒀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 기억이 충분히 성장해야 발휘를 할 수 있고요. 또 아이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엄마가 영어 학원이 중요하면 학교 끝나고 바로 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2시에 끝나면 2시에 바로 학원에 가서 50분 듣고 집에 와서 그러니까 원하는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 앞 단계는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하면은 작업 기억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쭉 연결되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방법의 문제라면 그러니까 영어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원에 가질 않아서 문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지금 이제 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과 상담을 예약해 놨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10살의 아이보다 이런 행동이 훨씬 더 안 된다면 제일 가능성 있는 건 주의력 결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상담을 예약하고 괜히 아이 마음이 다치진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가서 검사를 받으시면 돼요. 주의력 문제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지금 이 행동이 다른 이유에서 오는 건지 자, 그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간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아이가 엄마가 옆에 없어서 쓸쓸해서 그런 것 같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이는 엄마가 옆에 없어서 쓸쓸하다는 감정은 애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니고요. 뭐 심심하다거나 쓸쓸한 거는 엄마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아이의 감정이고, 엄마가 옆에 없어서 그렇다기보다 옆에서 시간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전화하는데 엄마가 전화로 멀리서 하는 것과 바로 옆에서 일깨워주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좀 평가를 받아보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걸 하시면 좋은데, 저는 초등학생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거는 이 작업 기억과 관리 기능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촉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일련의 행동을 할 때 엄마가 자 지금 뭐 해야지 이게 막 반복되면서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 갔다 와서 3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어떤 계획 없이 몇 시간을 보내는 게 습관이 돼서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엄마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의 내용은 굉장히 흔하고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는 엄마가 없다 할 정도인데, 질문의 내용에 대답하기보다는 문제를 보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질문을 먼저 좀 보죠. 화내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우는 아이를 해결하는 방법. 엄마가 화내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애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거겠죠. 해결하는 방법. 뭐 이런 질문은 그거 같아요. 열심히 살거나 부지런해지지 않았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 이건 좀 아니겠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데 날씬해지는 방법. 뭐 이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의 어떤 심각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제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질문을 정리하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분은 좀 예를 써주셨어요. 첫 번째, 유치원에 갈 준비하기도 빠듯한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에 밥 먹으라고 할 때 레고하면서 엄마와 놀고 싶다고 올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쌀쌀한데 반팔 반바지 입고 점퍼 입히려면 덥다고 올 때. 그 다음에 동생하고는 못 놀게 하고 자기하고만 놀아달라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당장 하자고 우기며 울 때. 자, 그러면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죠.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엄마가 뭐 좀 처음에 달래다가 이제 소리 지르고 결국은 화내고 이제 이런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애가 하는 행동에서 내가 들어주기 힘든 건 다 무리한 요구가 되고, 그때 늘 이제 항상 똑같은 방법을 쓴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왜 그래? 야, 다음에 해줄게. 좀 이따 해줄게. 아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다가 너 이거 안 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폭발이죠. 자, 그래서 핵심을 보면, 핵심을 무리한 요구나 화낸다에 두면은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애가 무리한 요구를 안 한다, 아니면 화내지 않고 무조건 다 들어준다.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질문을 주시겠죠. 자, 한번 이제 우리한테 대입을 시켜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직장에 다니니까 매일 출근을 하는데, 제가 아주 자주 지각을 한다고 해보죠. 뭐 물론 지각을 안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지각하는 사람이 나는 앞으로 지각을 안 하고 싶어, 안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하는 생각은, 그래, 나는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나는 너무 게을러,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이 될 거야. 내일부터는 부지런해져야지 하면서 뭐 가슴을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막 새 사람이 될 것 같은 막 용기가 솟습니다. 자, 그게 이제
보통 새해 첫날에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거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냥 부지런해져야지라는 거는 굉장히 모호한 어떤 정서예요. 모호한 정서, 의지의 느낌, 뭐 이런 거. 그래서 정서는 이렇게 한번 정서가 유발됐을 때 지속되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정서 자체를 바꾸는 건 별로 이렇게 가능한 게 없습니다. 뭐 기분 좋아야지 한다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고요. 뭐 슬퍼야지 한다고 슬퍼지지 않습니다. 뭐 화내지 말아야지 해서 화를 안 내는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조금 더 행동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각하는 어른에 한번 돌아가 보죠. 자, 내가 지각을 하니까 앞으로 부지런해져야지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이렇게 되겠죠. 늦게 일어났네? 나 또 늦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신없이 준비해서 나간 다음에 나는 역시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행동을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6시 반에서 7시까지 한 5분 간격으로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웬만큼 뭐 피곤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는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저는 이제 씻는데 씻을 때 씻는 건 되게 빨리 해요. 씻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근데 씻고 나면은 나와서 뭘 하냐면은 보통 뭐 머리 말리고 화장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화장도 잘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대신 이제 머리를 오래 말리는 건 아닌데 제가 아침에 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긴 게 머리 말리는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옷을 입는데 옷을 고르는 건 그냥 웬만하면 전날 입던 거 위아래 중에 하나만 바꿔 입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브라우스에 바지를 입었으면 뭐 바지에다가 딴 브라우스를 입든지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내가 이 각 단계에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이 모든 단계가 짧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싶었어요. 왜냐?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어서. 근데 보니까 이제 항상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머리 말리는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무슨 광고를 보다가 뭐 이렇게 굉장히 빨리 머리를 말려준다. 뭐 이제 그런 드라이기를 이제 광고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뭐 무조건 사는 건 안 되잖아요. 저렇게 했는데 뭔가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좀 비쌌습니다. 좀 비쌌는데 내가 아침마다 머리 말리는 게 이렇게 힘든데 뭐 이 정도면은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많은 걸 포기하고 그 드라이기를 샀어요. 정말 그 다음부터는 저의 애정템이 됐습니다. 한 10분, 7, 8분 걸리는 게 3, 4분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 말리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뭐 지각보다는 아침 시간을 준비하는 그 괴로움이 조금 해결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어머니한테도 그런 방법을 좀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유치원 갈 준비하기도 빠듯한 시간에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할 때 엄마와 놀고 싶다고 온다. 자, 처음에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거는 일어나는 시간이겠죠. 빠듯한 시간에 일어난다. 근데 애는 내가 몇 시까지 더 자도 돼, 이렇지 않아요. 엄마가 깨울 때 일어나지. 그러니까 엄마가 깨우는 시간을 좀 빨리 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애는 당연히 더 자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몇 분까지는 일어나야지 얘가 가는구나. 근데 그때가 안 되면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얘가 빠듯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그 시간을, 뭐 예를 들면 내가 8시에 깨웠으면은 7시 50분. 그래서 무조건 그 시간에 깨우는 이제 그런 반복적으로 행동을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요. 자, 밥 먹으라고 할 때 놀고 싶다고 운다. 그래서 아침밥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뭐 밥을 안 먹는다 그런다든지, 뭐 딴 거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밥을 심지어 입에 물고 안 삼킨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뭐 저도 그런데 아침에 입맛이 좋아서 막 열심히 먹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배가 고프면 열심히 먹을 겁니다. 근데 배가 안 고픈 거죠. 근데 배가 안 고픈 상태에서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뭐 놀고 싶다, 뭐 이거는 싫다, 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요거는 엄마가 좀 단호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밥을 꼭 먹일 건가? 꼭 밥에 반찬을 먹일 건가? 뭐 시리얼로 대신할 수 있나? 뭐 아니면 점심을 많이 먹는 걸로 괜찮나?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본 아이들의 경우 어머니가 밥하고 반찬은 잘 안 먹는데 시리얼을 우유에 타서 주면은 훨씬 더 잘 먹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침은 그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좀 큰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밥 먹기 싫다 그러면 그냥 먹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먹지 말고 가라는 건 그러면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속성상 그 다음 끼를 더 많이 먹게 돼 있습니다. 내가 배고픈데도 평생 밥을 안 먹고 지나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끼니는 학교 급식이에요. 학교 급식인데 학교 급식은 되게 많은 아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영양의 구성을 잘 맞춥니다. 그럼 이제 아침에 뭐 물고 불고 뭐 물 말아서 밥만 먹는 것보다 그거 좀 안 먹고 배고픈 채로 균형이 잘 맞는 급식을 먹는 게 더 낫다며 제가 자기 합리화를 했고요. 네, 이 아침 식사는 아이들이 먹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먹는 거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 제가 이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시리얼을 우유에 준다. 그 다음에 애가 좋아하는 간식을 가방에 넣어준다. 뭐 그 다음에 간식을 조금 일찍 달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한다 하면서 밥 먹을 시간을 좀 줄여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쌀쌀한데 반팔 반바지 입고 점퍼를 입히려면 덥다고 운다. 자, 이거는 애가 더운 게 아니고요. 잠이 들 깨는 겁니다. 잠이 들 깨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애들은 엄마,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좀 지금은 나한테 시간을 줄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트집을 잡는 거죠. 그래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점퍼는 가방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는 어차피 이렇게 집에서 내려가서 유치원 차를 타면은 거기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뭐 여기 너무 추워서 이게 점퍼를 여기다 넣었으니까 추우면 좀 입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반대도 있어요. 날씨 더운데 긴팔 긴 바지 입고 그럼 거기다 짧은 바지를 가방에 넣어두고 보내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무리한 요구를 한다 라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 라고 분석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좀 찌르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 나 애들 키우느라고 쉴 수가 없어 라고 쭉 생각하면 그 시간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요. 한 덩어리가 돼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뭐 한 달, 6개월, 1년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쭉 시간대별로 보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남편이 됐든 이웃이 됐든 아니면 친정 부모님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도 여보 한 달에 반나절은 나한테 좀 시간을 줄 수 있어? 라든지 엄마 내가 애들 때문에 수임학교 죽을 것 같은데 하루쯤은 날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해서 잘게 쪼개서 그 안에 어느 지점을 한번 우리가 바꿔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경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좀 독특한 사연인데요. 제목은 아이가 좀 편안하고 느긋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아이가 작은 일에도 발끈하고 엄마에 대해 도에 지나친 집착을 보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다정하게 지내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학습을 할 때 조그만 난관에 부딪혀도 다른 사람 탓을 하며
스스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을 매우 괴롭히는 형태로 풀어갑니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대부분 가치 있는 시간을 작은 트집들로 이어갑니다. 일하는 엄마에 대해 이해도 하지 않으려 하고 그러면서도 엄마가 일을 그만두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전에는 많이 엄하게 다스렸는데 요즘 와서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런 횟수가 더 잦아지는 것 같아 갈피를 잡기 어렵고 꾸준하게 마음을 처음처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네, 저는 이 사연의 어머니는 지금 이 상황, 아이의 행동을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이가 이런 행동을 밖에서도 보일 경우,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보일 경우에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면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남 탓을 한다. 뭐 넘어졌는데 뭐 네가 밀었잖아 뭐라거나, 넘어졌는데 네가 웃어서 그렇잖아. 이렇게 되면은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에서 금방 또래 관계가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이 하나하나 좀 내용을 살펴보면서 얼핏 들어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꼼꼼하게 살펴보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제가 애매한 거는 아예 나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습을 한다는 걸로 봐서 일단 한 6, 7살, 5살은 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그 정도 나이로 보고 좀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지금 엄마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해서 엄마와 아빠가 다정하게 지내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간혹 그런 아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있긴 한데 대부분은 엄마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 아니라 집착이죠. 집착. 근데 이 집착은 뭐냐면 엄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엄마가 매 순간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다른 데 돌아가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단계의 지금 모습인데, 이거는 보통 돌무렵 이전의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미성숙하고 퇴행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애가 왜 그러냐? 아마 엄마가 애기처럼 그 요구를 좀 들어주지 않았나? 근데 이제 요구를 들어준다는 게 먹는 거, 뭐 입는 거, 뭐 재밌게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다 합친 거에서 그 공통점. 자,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아이의 기분을 풀어준답니다. 자, 일단 배가 고프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먹을 걸 주면은 기분이 풀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만족감을 주죠.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쉬를 해서 기저귀가 축축하다. 그럼 이제 아이는 불쾌하게 느끼겠죠. 그럼 그걸 갈아주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아이가 심심해요. 그러면 같이 놀아줍니다. 이렇게 흔들어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가 욕구가 충족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엄마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모든 상황에서 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아이가 컸다는 거는, 커 나간다는 건 점점 사소한 일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을 좀 참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간다는 건데, 그냥 한번 우리 이렇게 어른에 한번 대입을 해보죠. 내가 내 일은 알아서 하고, 기분 나쁘면 내가 풀고, 내가 기분이 좋으려면 뭘 하면 안 되는지 알고, 그거를 계획해서 하는, 이제 뭐 그런 이렇게 성인이 됐잖아요. 근데 쭉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게 조금 흔들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애인이 생겼을 때입니다. 애인이 생기면 그 애인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뭐 매일 보고 싶고, 뭐 보고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같이 하는 건 뭐든지 다 좋고, 이제 이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눈이 멀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이제 그 시기가 조금씩 지나면 기대는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매일 행복하고 싶고 막 하는데,
그런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책임이 누군가한테 갑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 사회는 남자죠. 그러니까는 남자친구가 뭐 예를 들면은 이걸 해줬으면 뭐 어쨌든 그건 다 합치면 이렇게 나를 기분 좋게 해줬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이제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호르몬의 어떤 효용이 떨어지면은 바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제가 이제 그 남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볼 때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제일 이제 처음에 부딪히는 문제는 연락이더라고요. 연락. 여자친구는 하루에 몇 번 연락하기를 바라는데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자친구는 얼마나 너하고 연락을 하고 싶어 해? 그랬더니 남는 시간 다. 자, 근데 아마 이게 자기 일이 아니라면 저 말이 돼 이럴 텐데, 자기가 연애를 해보면 알아요. 지금 뭐 걔가 뭐가 있을 텐데 전화 안 하나? 그 다음에 뭐 카톡 보내는데 답을 안 하네? 왜 안 하지? 날 사랑하지 않나? 뭐 이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 하룻밤쯤 이제 연락 안 하면 이제 진짜 난리가 날 수도 있고, 뭐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둘이서 이제 뭐 어디 맛있는 데 가자. 근데 남자친구가 여기 맛있는 데서 갔는데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왜 이런 데를 나를 데리고 왔어? 뭐 이런 마음이 들죠. 사실 연애나 결혼은 일시적인 퇴행이라고 합니다. 그 일시적인 퇴행이라는 건 내가 다시 아기처럼 보살핌을 받고 싶은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무조건 즉각적으로 기분 좋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퇴행 상태가 돼서 그거를 충족시켜주면은 이 사람하고 살면 평생 행복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서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아기 같아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분이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아마 결혼을 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요 과정을 잘 넘어가면 이렇게 퇴행과 성숙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리그레션과 프로그레션을 이렇게 자유자유로 한다는 건데, 그냥 둘이 있을 땐 좀 서로 애기같이 놀고 유치하고 미숙하게 하다가 또 필요하면은 어른 대 어른으로서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 한쪽은 계속 아기로 남아있고 한쪽은 계속 어른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자친구한테 쩔쩔매면서 친구도 못 만나고 뭐도 못하고 뭐 이제 이런 남학생을 보면 그런 제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어머니가 아이하고의 그 맺은 관계가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켜달라는 어떤 대상과의 관계 같아요. 자, 이 다른 사람을 탓한다는 건 자기가 불쾌한 걸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그렇게 한 거니까 네가 좀 견뎌야지 하는 얘기를 못 들어봤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막 가다가 어디에 뿡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덜 하시는데 옛날에는 떼찌, 뭐 책상 나빠, 뭐 떼찌, 돌 나빠 이러면은 그냥 내가 넘어졌구나,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빠 이렇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뭐 엄마가 그랬죠, 뭐 아빠가 그랬죠, 이런 거 다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 아이는 그렇게 믿어버린 거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야. 그래서 네가 나를 풀어줘야 돼.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네가 나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트집을 잡게 됩니다. 뭐 왜 이렇게 맛이 없는 데 왔어? 왜 커피는 여기밖에 못해? 내가 좀 먼 데 가자 그랬는데 이렇게 가까운 데밖에 못 왔어? 야, 이게 맛집 맞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도 뭐 엄마 이거 싫어, 이거 맛이 없다 했잖아, 계란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 그랬잖아, 아침에는 뭐 먹기 싫다고, 뭐 옷도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사실 기분이 나쁘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머니가 써주신 글 중에 제가 좀 이해가 어려운 게, 일하는 엄마에 대해 이해는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엄마가 일을 그만두는 것은 원치 않는다. 엄마가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아침에 어디 가서 몇 시까지 안 온다는 거지, 일을 한다 그럼 이제부터 엄마가 일을 해야 네가 뭐 이것도 사줄,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엄마 나가지 마, 뭐 이렇게 되겠죠. 뭐 보통 엄마 가지 마, 회사 가지 마.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이것도 못 사주고 이것도 못 사주고 이것도 못 사주는데 괜찮아? 아니,
그럼 엄마가 일하러 가야지. 그러면은 아니 엄마 나가지 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정했으면 그냥 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죠?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이한테 문제가 생긴 것도 내 판단이라는 거죠. 엄마, 내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엄마가 필요해요 라고 말을 못하니까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서를 갖고, 아, 이건 정말 내가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키워야겠구나, 보살펴야겠구나 라고 할 때 그만두는 거지, 애가 이해해서 저가 직장을 다녔어요 라는 거는 네, 그 아이의 판단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를 크게 말하면, 이 아이가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너무 많이 그것을 맞춰주고 달래주고, 그래서 이 아이는 좌절을 못 견디는 상태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엄마가 있을 때는 항상 기분 좋게 해줘야 된다는 어떤 엄마의 강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으면 계속 기분이 안 좋아, 이거 먹을래, 저거 할까?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구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열심히 알바를 해갖고 이렇게 조그만 귀걸이를 사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작은 무슨 장갑을 사줬어요.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정말 애썼구나 보다는 겨우 장갑이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좀 경계를 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계를 지어라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있는데, 그냥 한두 가지만 먼저 해보세요. 일단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말은 못 들은 척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남한테 그러면 안 돼 하는 거는 그냥 얘가 좀 더 많은 탓을 할 수 있는 기회만 줄 뿐입니다. 그 다음에 트집을 잡으면 이것도 대답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만약에 트집을 잡으면서 요구를 하면 네가 좋은 말로 해야 엄마가 들어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 읽기를 열심히 하신다 그랬는데요, 남을 괴롭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마음을 읽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나 쟤 때리고 싶어. 그래, 네가 때리고 싶구나 하는 게 어쩌다가 엄마 동생이 너무 미워, 때리고 싶어, 이런 거를 항상 마음을 읽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리고 싶을 수는 있는데, 자, 요때 중요한 건 그건 정말 하면 안 돼. 그래서 남을 괴롭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마음을 읽어주지 않는 요 3가지만 하셔도 아이의 행동이 훨씬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7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짧은 거니까 간단하게 좀 답을 드릴게요. 밝고 명랑하지만 가끔씩 난폭해지곤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화내고 소리를 지를 땐 당황스럽습니다. 같이 화를 내야 하는지 참고 기다려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자아이라 그런지 총, 칼 같은 싸움의 도구만 좋아하는데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지요? 아님 사사건건 말려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리 남자와 여자의 유전자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폭력과 관련된 장면을 따라하고 총이나 칼을 스스럼 없이 들이대는 남자아이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네, 이제 7살 남자아이고 밝고 명랑하고 활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질에 따라서는 좀 난폭해 보이는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자, 근데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나는 되게 성격이 밝고 대부분 사람들한테 친절한데 가끔씩 욱해. 가끔씩 욱해서 집에 물건을 조금 부셔. 가끔. 근데 그러고 나면 다 잊어버려. 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가끔 그러는데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하나요? 자, 그 사람이 내 남편이면은 우리 남편 다 좋고요, 가끔 욱하지만 그건 견딜만 해요, 물건 좀 사면 되죠,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아이건 간에 꼭 통제가 돼야 되는 거는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행동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른 애를 때린다면
이거는 이 아이가 집단에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뭐 언제 그러던 간에 상관없이 공격적인 행동은 반드시 가르쳐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난폭하다고 했는데, 난폭하다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거겠죠. 갑자기 화내고 소리를 지른다. 집에서만 한다면 이거는 그냥 훈육의 문제일 수 있는데, 밖에서도 그런다면은 이건 엄마가 심각하게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 갑자기 화내고 소리 지를 때는 같이 화를 내야 하는지 참고 기다려줘야 하는 건지, 이럴 때는 7살이면 타임아웃 같은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갑자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일단 가만히 있어. 아니면 저쪽에 가서 있어. 엄마가 움직여도 된다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면 지금까지 너무 훈육을 약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탑을 시킬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스탑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엄마도 못하는 걸 그 다음에 학교 가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빠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라도, 같이 화를 내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것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내년에 학교에 갔을 때 이 아이가 화내고 소리 지를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중단하도록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중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학교 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총, 칼 같은 싸움의 도구만 좋아하는데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지요? 폭력과 관련된 장면을 따라하고 총이나 칼을 스스럼없이 들이대는 아이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되겠죠. 사사건건 말려야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사주지 않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를 좋아할 수는 있죠. 그래서 뭐 몇 개 가질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걸 갖고 놀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조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그 비비탄 총을 너무 사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정말 그게 유행했는데, 이렇게 콩알 같은 게 이렇게 쏘면 나가고, 그 놀이터에 가면 이렇게 그 총탄 줍는 애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저한테 졸랐는데, 제가 어느 날 사주고, 이제 저희 집에서 조금 나가면은 이렇게 조그만 개울이 있어요. 이제 무슨 천 그래갖고. 그래서 거기를 걸어갈 때 엄마랑 같이 걸어가다가 그 개울 쪽으로, 그러니까 총탄을 쏘면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때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밖에 나갈 때만 그거를 꺼내주고, 그리고 제가 들고 탄천에 가서 이렇게 돌아서 쏘는 것까지 확인하고, 굉장히 세심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가르쳤습니다. 그거는, 자, 만약에 비비탄 총을 갖고 노는 거는 많은 남자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고, 총을 가지면 쏩니다. 그리고 쏘는 거 자체가 뭐 그렇게 악독하거나 난폭한 행동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총알이 누군가한테 맞아서 어떤 손상을 입히게 되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재밌게 노네, 아이고 남자애라 그런지 좀 그렇게 노네 라는 거하고, 이 아이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은 정말 심각하게 보고 반드시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